저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전 동시에 사교육 걱정론대상 회원이기도 한데 왜 제가 사교육 걱정론대상 회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아이들 학원에 많이 보내시죠? 네.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뭐죠? 공부 잘하게 하려고 보내시는 거죠. 근데 과연 결과는 어땠습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으십니까? 네, 보통 학원을 보내기 전에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아이들이 학습지입니다. 학습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통 학습지를 분량을 받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오시죠.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몰아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학원에 가면 역시나 반복이 됩니다. 금요일날 학원에 갔다가 와서 아이들은 숙제를 받아오죠. 그 숙제를 어떻게 하죠? 금요일날 받아왔으면 숙제를 언제 해야 될까요? 그날 해야 돼요. 그날 하고 주말에도 했으면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아이들은 언제 할까요? 일요일 밤에 하거나 월요일 학교에 가서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뭔가 주어진 분량을 해내는 것만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으로 공부는 끝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집에 오면 뭐라고 하죠? 나 학원에서 공부 너무 많이 하고 왔어. 앉아서 수업을 듣고 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나는 그게 공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공부였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기 힘드시겠죠. 내 아이들은 그것이 나의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없습니다. 답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수학 문제집의 답지? 문제집을 사면 찢죠.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걷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복습을 하는 과정은 누구의 몫일까요? 네, 본인의 몫인데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지가 없거든요.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복습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학습들 속에서 그 아이들은 공부를 이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암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언가를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사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수학에서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해 과정보다는 공식을 먼저 배우고 외워서 문제의 답을 찾아내면 아, 난 다 했어.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죠. 근데 과연 수학에서 그게 다일까요? 제가 고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오래된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원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원을 배울 때 원주율을 배우죠. 네.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원주율이 뭐지? 원주율이 뭘까라고 질문했을 때 아이들의 답은 뭘까요? 아이들은 한결같이 3.14 혹은 파이 그 크기를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크기를 질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단 한 명도 원주율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답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이과 학생들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할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무슨 공식 써야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또한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학원 선생님에게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죠. 얼마나 고민하고 질문할까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가지고 5분 이상 고민해본 학생을 몇 명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물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누군가가 해결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했던 문제, 틀려서 배웠던 문제, 다음에 또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틀립니다. 그래서 복습 과정이 필요한데 그 복습이 이루어지지 않죠.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고자 하는데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모르냐고 물으면 학생들은 대답합니다. 다 모르겠어요. 정확히 자기가 어디를 모르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이야기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원주율이라는 건 원의 둘레가 가지는 비율이죠. 근데 비율이라면 그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지름입니다. 네. 지름에 대한 원둘레의 비율인데 그걸 식으로서 표현하면 지름분의 원의 둘레가 원주율이죠. 이 항을 배우셨죠?
여기에서 지름을 이항하게 되면 원주율 공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념이 공식으로 연결됩니다. 수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개념들은 공식으로서 다 연결될 수 있고요. 그게 또 다른 공식으로서 유도가 됩니다. 개념적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공식부터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것만 연습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서서히 공부하는 힘을 잃어갑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재미가 있을까요? 그저 똑같은 공식을 대입해서 답을 찾는 것만 반복하죠. 기계적이고 반사적으로 갑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는 애들이 주변에 보면 많이 만날 수 있을 거고요. 저희도 아마 경험 있을 겁니다. 더 기본적인 걸 가볼까요? 더 기본적인 내용을 가보면 거듭 제곱을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2의 세제곱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처음에 6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2를 3번 곱하면 8인데 9구단을 기억하는 거죠. 2, 3 곱했다? 6. 거의 반사적으로 답이 6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수정되는 데까지, 다시 올바르게 이해해서 수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심한 경우는 수학을 그래도 조금 한다는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와서까지 2의 세제곱은 순간적으로 6이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급히 수정합니다. 그 말은 이 아이마저도 반사적으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반사적으로 수학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딜까요? 저는 그렇게 반사적이고 암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시작을 구구단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구구단 어떻게 공부하죠? 곱셈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배웠습니다. 그치? 그 기본적인 원리를 분명히 배웠지만 9구단, 2단에서 9단까지 어떤 설명을 들었을까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외웠습니다. 노래처럼. 저는 심지어 초등학교 3학년 때도 다 외우지 못해서 학교에서 남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9구단 말고 열풍이 있었죠. 19단까지 외웠었죠. 어디에서 그렇게 외웠죠?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인도에서 19단까지 아이들이 다 외우고 있다. 그 저희 시각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으면 답이 튀어나오니까 암기하고 있나 보다. 인도는요, 곱하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인도의 베다 수학 찾아보시면 아시는데 격자 계산법, 크로스 계산법, 심지어는 두 자릿수 곱셈을 손가락으로 합니다. 저희는 손가락으로 더하기밖에 하지 않죠. 근데 인도는 손가락으로 두 자릿수 곱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구구단도 손가락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구단을 배우고 있습니다. 구구단이라고 할 수 없죠. 곱셈을 배우죠. 자, 그 아이들이 과연 19단까지 암기일까요? 계산일까요? 계산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상 그걸 다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19 곱하기 19까지 혹은 그 이상의 두 자릿수 곱셈까지도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서 계산하고 있는 것이 인도의 수학입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암기 중심인 저희 나라에서는 그게 다 암기라고 보이는 거죠. 이렇게 사교육에 혹은 암기식, 주입식에 빠진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만나면서 더 심각해집니다. 선행학습이 혹시 언제쯤부터 열풍이었는지 아십니까? 본디 소수에게 적용이 되었던 것이 선행학습입니다. 예전에 과학고 입시할 때 과학고에 영재교육원의 입시가 결정적일 때, 그리고 과학고 입시 시험이 남아있을 때 특목고를 진학하려는 일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입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학원들은 그동안 재미를 봤어요. 어떤 재미를 봤냐면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은 뭔가 선택받은 아이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수강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선행학습이기 때문에 언제 결과가 나오죠? 1년을 일찍 배우면 1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3년 일찍 배우면 3년 뒤에 결과가 나오죠. 비약적으로 학생들의 수강 기간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발 효과 때문에 수강료도 비싸게 받을 수 있었죠. 선행학습이 효율적이라는 어떠한 결과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서 연구했는데 선행학습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낫더라. 만약에 그랬다면 저희 나라 교육과정이 굉장히 당겨졌겠죠. 선행학습이 효율적이면 국가 전체가 해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는 건 국가가 교육에 대해서 방기한 거죠. 오히려 현행 교육과정에서 수학은 배우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에게 저희는 어쩌면 계속해서 암기만을 강요하면서 선행학습을 시키는지도 모르죠.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진도를 얼마나 빨리 나가야 될까요? 3년을 일찍 배워서 이걸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 일반적으로 배우는 과정보다 좀 더 일찍 배우는 이 어린 아이들이 그 과정을 소화하려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역시나 다시금 암기로 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해되지 않았으니까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하기 힘들어지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잘못했는지 따질 수 없게 됩니다. 어쩌면 선행학습이 우리나라에서 수학교육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고, 가장 큰 걸림돌은 아닐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선행학습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학원이 만들었는데요. 부모님들의 불안감이죠. 누군가는 빨리 하고 있죠. 얘는 벌써 빨리 끝냈는데. 어릴 때 그런 것 있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누구 집 아이는 구구단을 벌써 하더라. 누구 집 아이들은 한글을 벌써 배웠다더라. 걔는 신동인가 보다. 이미 저희 기억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빨리 배우면 얘는 신동인가 보다. 그러한 부모의 욕심이 투영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을 부채질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사교육이 아닌데 사교육을 부채질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한 학교에 단 한 분의 교사라도 아이들에게 아, 너희들 이거 학원에서 배웠지? 그 한마디는 그 학교 아이들 전체를 아, 당연히 학원을 다녀야 되는구나. 그렇게 인식하게 합니다. 학원을 권하는 학교, 그리고 선행학습을 미덕으로 여기는 교실. 지금의 사교육 시장을 더 부채질했는지도 모르죠. 저는 그런 것이 좀 빨리 바뀌었으면 하고요. 교육에 있어서 잘못된 교육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제가 사실은 학원 강사죠. 네. 저는 아이들이 진짜 배우는 교육을, 그 배우는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은 그에 알맞게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